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계산하거나 엄밀하게 막 논증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정성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맨 처음에 제시된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 뭔가 안에 들어가 있어. 가령 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버스 안에 타 있는 탑승자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서 있을 때 버스가 여러분 내 시야에서 움직이나요? 가만히 서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움직인다는 걸 내가 알지. 달달 떨리는 것도 알고 풍경 지나가는 거 보니까 버스가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버스의 창문 다 닫아놨다고 치면은 버스가 정지해 있다고 일단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차를 타고 갈 때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 프레임은 가만히 있는데 풍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 있는 개에서 나는 지금 그 안에서 정지해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개가 가속된다면, 이 버스가 가속된다면, 가령 이걸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대충 공전하잖아요. 등속원 운동하는 거 같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90 가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뭘 느끼는 거야? 관성력을 느끼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표계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좌표계는 내가 보기엔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 개가 사실은 가속도가 있다면 뭘 느낄 거야? 관성력을 느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관성력 어떤 거야? 크기가 그 개의 가속도와 같고 내 질량과 그 가속도의 곱을 한 게 관성력의 크기고, 가속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느낀다. 근데 이 관성력은 실제하는 힘인가요? 아닙니다. 실제하는 힘은 아니고 내가 그걸 체험하지만 실제하는 힘은 아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경우, 이때 맨 오른쪽의 경우 어떤 경우도 만들었어요?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 g로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알자힘이 mg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이 엘리베이터라는 개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힘이 뭘까? 없어진다는 거야. 중력의 관성력을 빼버리니까 0이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알자힘이 내가 느끼기로는 아무 힘을 안 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무중력일까요? 무중력인가요, 실제로? 아니에요. 근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내가 엘리베이터라는 개 안에서는 내가 갑자기 동동동 떠다닌다는 거야. 중력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고 외부와 상호작용 전혀 없어요. 그럼 내가 가속도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중력이 사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차폐되어 있고 바깥 걸 아예 모른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하는데, 가속도되고 있는 것과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이 케이스 등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운동 요거 잠깐만 보면, 원운동 할 때 우리 등속 원운동 할 때 뭘 받아요? 90 가속도를 받죠. 그럼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라는 게를 체험하게 돼요. 바깥으로 튕겨 나갈 것 같아. 우리 뺑그리 이런 거 돌 때,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 돌 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튕겨 나갈 것 같은 걸 느끼죠, 그쵸? 근데 실제로 요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그 카트가, 내가 타고 있는 롤러코스터가 가속되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이 원심력도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등가 원리 가치가 같다. 그래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이때 중력장에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이제 가속도로 나누어 계산한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짜힘을 가속도로 나누어 계산한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동등한데 왜 그러냐?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관찰자가 중력과 관성력을 뭐한다?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예시가 되게 좀 좋은데요. 내가 우주선에 탔어. 자, 지구의 정지에 딱 이렇게 딱 프레임 딱 이렇게 짜서 볼게. 자, 내가 공을 떨궜어.
만약에 지구의 정지에 있고 공을 떨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이 어떻게 떨어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얘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커지네, 빨라지네, 가속도가 있네,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주선 안에서 만약에 우주선이 가속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이 내가 가던 속도 그대로 일단 간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가 내가 뭐 원래 가던 속도 뭐 요만큼까지 온 거야. 응? 근데 이 우주선이 원래 가던 속도보다 빨라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주선이 좀 더 위로 올라갔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조금? 어떻게 됐어? 요만큼 내려왔지. 뭔지 이해돼? 그다음 가속된다 했지, 그치? 자, 가속된다 그랬지? 자, 다시 한번 물을게. 이 공이 우주선에 맞았나요, 지금? 아직 안 맞았지, 그치? 그러면 우주선으로부터 힘 안 받았네? 얘는 뭐 할까요? 등속 직선 운동 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위로 계속 올라갈 거야. 그래서 우주선이, 우리가 요 시간 동안 원래 우주선이 이만큼 가고 있었다 칠게.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칠게. 그러면 이 공은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그치? 그쵸?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주선이 살짝 위로 올라왔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 정도 높이였는데 얘가 조금 떨어진 게 되는 거야. 그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우주선이 같은 속도로 안 가고 얘가 내가 그림을 저거에다 말고 다 따로 그릴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 쳐. 공이 자 이렇게 갈 거야. 등속 운동처럼 갈게. 공이 아직 우주선에 안 부딪혔죠? 그러면 등속 운동 하겠죠? 괜찮을까요? 그죠? 이렇게 간다 치자. 근데 우주선은 뭐 한 거야? 자, 우주선이 여기 있었다가 우주선이 이거보다 많이 가야지. 가령 이런 느낌으로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공은 가속이 아직 안 됐어. 우주선에 안 부딪혔으니까 우주선부터 힘 안 받았잖아. 그러면 등속 운동할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우주선은 이거보다 더 앞서가겠지, 공보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이 바닥에 쾅 하고 박는다. 그러니까 왼쪽의 경우에서 내가 공을 떨고 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땅땅땅 아래로 가속된 케이스랑 우주선 자체가 가속되어 버려서 요 안에 이 공이 우주선에 부딪혀서 힘을 받기 전까지는 등속 직선 운동할 거잖아. 힘 안 받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버리네.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뭔 상황인지 이해됐어? 공은 가만히 있었어. 공은 그냥 등속 운동 원래 속도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주선이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떨어지네. 그러면 이 공이 느끼는 건 어떤 걸 느낄 거냐면 관성계 이 우주선 이 개 자체가 가속도를 갖잖아. 그럼 나 어떻게 돼요?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느끼지, 그치? 그래서 공이 떨어졌는데 자, 이 우주선 안에서 들어있는 공은 내가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건지 이 우주선이 가속해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밑에 있는 거. 과속좌표계 안에 있는 관찰자가 중력과 관성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에 의한 현상은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야. 관찰자가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물리적 대상이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질량,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같다. 이걸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게 지구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 지구 표면에 정지에 있는 우주선에서 물체를 떨구면 자유낙하를 하니까 떨어지는구나 하게 되는데 우주 공간 안에서 가속 운동하는 경우에도 얘가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관성에 의해 그 순간의 속도를 유지하겠죠.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근데 나의 경우 우주선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떨어짐을 느끼는데
우주선 안에서 전부 차폐돼 있다면 이거가 얘는 중력이고 얘는 관성력이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그 개 안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 나의 우주선 안에 사람이 밖을 볼 수 없다면 이거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건지 관성력 때문에 떨어진 건지 구분할 수 없다. 즉 중력에 의한 운동과 관성에 의한 운동을 구별할 수 없다. 요게 등가 원리예요. 뭔가 되게 뭔가 비과학적인 느낌이 드는데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등가 원리야.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에 의한 현상이 구별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개 바깥에 가서 보는 거 아닌 이상 똑같은 거라는 거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거다라는 기적의 논리야. 이거 뭔 소린지 좀 아득하죠?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가는 거야. 둘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얘기예요. 중력장에서 자유낙하를 해요. 그럼 어떻다 했어? 관성력이 G의 반대 방향 작용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0 돼버려. 내가 느끼는 거는 난 그냥 동 떠있다? 근데 이게 지구가 있는데 이 개가 내가 타고 있는 박스가 자유낙하고 있어서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구가 없어서 중력이 안 느껴지는 건지 요 박스 안에 갇혀 있나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얘기죠. 엘리베이터 안의 관찰자는 가상황과 나의 상황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야. 얘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이 가속되는 좌표계 안에서 비관성계에서 느낄 때 이게 다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현상이랑 관성력에 의한 현상을 구분할 수가 없다. 괜찮아? 오케이? 그런 얘기야.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 시공간의 휘어짐.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때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해요. 우리 블랙홀 주변에 이렇게 여기는 그림 없을 것 같아. 요런 거. 뭔 말인지 알아요? 블랙홀 사진 같은 거 검색해 보면 나올 건데 약간 이 테두리 이렇게 일그러지는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런 거냐면 가속 좌표계에서 빛이 휘어져 보인다. 빛이 직진을 안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이 가볼게요. 자, 내가 등속 운동할 거야. 자, 빛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등속 운동할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등속 운동해야 돼. 그러면 요 안에서 빛의 궤적은 요 안에서 이 개 안에서 관성계에서 어떻게 느껴졌을 거냐면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 괜찮? 그쵸?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나갔잖아. 여기 찍고 1, 2, 3 괜찮? 근데 내가 이제 빛이 찍 가는데 이번에 뭐 할 거냐? 가속 운동할 거예요. 하고 좀 막자. 너무 어려워 이렇게 그리기가. 여기 빵 해보자. 오케이. 이러면 좀 확실히 가속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동안 뭐 이렇게 된다 치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 정도에 있고 여기 있을 거다. 요 개 안에서는 어떻게 느끼냐?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 괜찮을까요? 연속적으로 최대한 구간을 많이 잘라서 여러분 해보시면 조금 더 느낄 수 있는데 빛은 직진했어요. 빛은 직진한 거야. 빛이 휘어졌을까 이거? 아니에요. 빛은 직진한 거예요. 빛은 나는 휘어져야지 하고 가는 경우가 없어. 빛은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휘었어요. 왼쪽에서는 어땠어요? 그냥 직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속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경험을 했지만 요 개 안에서는 사선으로 갔다고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직진하긴 했어요. 근데 가속되는 좌표계에서는 얘가 곡선처럼 휘어진다고 경험하게 돼요. 그쵸? 가속 좌표계에서 뭘 경험해요? 빛이 휘어지는 것을 뭐한다? 경험하거든요. 그럼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뭘 경험해야 될까? 똑같은 거니까 빛이 휘어져 보이는 걸 경험해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가속도가 있는 이 개가 가속되고 있을 때 경험할 것을 중력이 작용할 때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표계 안에서는 나는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깥의 정보를 봐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나는 구분을 못할 거기 때문에 가속 운동할 때 경험할 것을 중력이 작용할 때도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정지해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하지 않는 공간에 등속도 운동하면 사실 이제 아래로 휘어지긴 하겠지. 근데 이제 직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한다면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해가지고. 빛의 속력, 그쵸? 빛의 속력이 일정하고 같은 시간당,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시간들은 다 동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진행하는 시간들은 다 동일할 건데 그 같은 시간 동안 얘네가 이 가속되고 있는 좌표계가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 좋아. 빛의 속도는 당연히 일정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가속되는 경우에는 이 휘어지는 걸 느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요 개 안에서 가속도가 있는 건지 중력이 작용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골 때리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낮은 위치에 도착한 게 빛이 휘어져 보인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은 어떻게 된다? 등가 원리에 따라 다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된다? 함께 일어나 줘야 되는 거야. 본질적으로 이제 중력과 그 다음에 관성력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안은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이랑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시공간이라는 말은 이제 시간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시간 지연, 시간이 늘어지는 효과 경험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반 상대성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바뀌어요. 시간이 변동돼요. 속력에 따라. 그래서 시공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진다.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 그래서 수평으로 발사된 빛이 휘잖아요. 근데 빛은 사실 뭐 했을까요? 빛은 스스로는 직진했을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휜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니야, 빛은 직진한 거야. 근데 공간이 삐꾼 거야. 공간이 이상한 거야. 라고 가는 거야. 약간 기적의 논리죠. 그래서 공간이 휘어서, 정확히 말하면 시공간이죠. 시공간이 휘어서 빛이 휘어진다고,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약간 기적의 논리예요. 빛은 직진했을 건데 공간이 휘어진 거다. 시공간 자체가 휘어진 거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걸 이제 근사를 한 거,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낸 게 이제 이 고무판 있죠. 이거 보통 이걸로 해요. 여기다가 질량이 큰 공을 이렇게 떨구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죠, 매트가. 그래서 얘가 그냥 안 휘어진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놓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공간 자체가 휘어졌으니까 얘는 나는 관성에 의해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경료가 이렇게 휘는 거야. 오른쪽에 요 사과 얘기도 있나? 사과니? 사과 두 개를 자유낙하하면, 자, 나는 자유낙하하잖아요. 그럼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데, 그쵸? 나는 그냥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져서 만나게 돼. 그러니까 둘 다 각자 직진하는 거야. 근데 공간 자체가 삐뚤어서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씩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뭔가 그냥 뇌피셜 아니에요 싶지만 관측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1919년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기일식 때
빛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태양빛에 가려질 때만 별빛을 그러니까 얘 보면 별의 뒤에, 그러니까 태양의 뒤에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에서 보기엔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은 태양이 이 별을 가리는 위치에 딱 놓이게 되는데, 근데 개기일식 때 얘가 별이 분명히 가려지는, 태양이 막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 요 해당 별이 보였다. 그래서 얘가 원래대로면 이게 보일 수가 없는 위치인데 이렇게 와야 되니까 안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됐다? 보였다. 그래서 왜 보였냐? 별빛이 이렇게 와서 태양 근처를 지나가면서 휘어진 시공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휜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 이 빛의 궤적이 휜 거죠.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돼? 빛이 직진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연장선을 그어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원래는 안 보여야 되지만 보인다. 그래서 얘는 이게 왜 휘어졌을까? 누구 때문에? 태양 주위의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뭔 소리임 하고 뇌피셜이지만, 근데 관측 증거가 나왔잖아요. 관측 증거가 나오는 순간 우리 과학적으로 믿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휘어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중력 렌즈 효과로. 그래서 우리 볼록 렌즈가 빛을 이렇게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모이는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관측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 볼록 렌즈를 지날 때 빛이 굴절하듯이 중력의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빛을 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있는 요런 거죠, 그렇죠? 우리 방금 저 에딩턴 저 얘기랑 똑같은 거지. 이 빛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 태양이가 어쨌든 은하단이구나. 은하단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려져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걸 아인슈타인의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렌즈를 지나서 사실 올 수 있는 상이, 얘가 가령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위로 넘어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사방으로 다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은하가 하나인데 은하 얘가 멀리 있는 이 지금 은하인 것 같죠? 그쵸? 은하가 실제로 하나인데 이 별, 중력이 강한 별을 넘어오다 보니 이 빛이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휘어서 온 거, 이렇게 휘어서 온 거, 이렇게 휘어서 온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모여진 거. 우리가 마치 초점에 있는 것처럼 별빛들이 이렇게 모여진, 그러니까 은하의 빛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모여 들어와서 이렇게 원 형태로, 원으로 이루어진 상이 생긴다 하는데 이걸 아인슈타인의 원이라고 하고요. 이 원보다는 이제 요런 형태로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관측돼요. 이렇게 똑같은 천체가 지금 4개 정도가 같이 보이고 있죠. 요 K사가 여러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똑같은 천체의 모양이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 중력 렌즈 효과고요. 그다음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우리 가속되는 좌표계에서 우리 특수상대성에서 관찰자의 속력이, 그러니까 대상의 속력이 빠를 때 대상의 시간이 속력이 빠를수록 느리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속되는 좌표계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속되는 경우에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만 외우면 돼요.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여러분 그거 봤어요? 인터스텔라? 그래서 그 블랙홀 근처에 작은 행성에 다녀온 탐사대가 있었어. 그 사람도 몇 시간 갔다 왔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한 20몇 년 지나 있는. 그래서 블랙홀 근처였으니까 중력이 굉장히 강했을 거잖아요. 중력이 강한 곳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나는 한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왜냐면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 외우시면 돼요. 왜 그런지 설명 어떻게 해. 그냥 그렇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간이 휘어지다가 너무 겁나 빡세게
휘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아까 탈출 속도 뭐였죠? EGM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이 오지게 작고 M이 오지게 크면 당연히 빛의 속력보다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의 속력보다 커야 탈출할 수 있는데, 근데 빛의 속력보다 빠른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크기가 작고 질량이 큰 천체일수록 탈출도 커진다. 그러다 보면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질량의 3, 4배 이렇게 작은 애가 사실은 아닐 텐데 어찌됐든 뭐 그 값을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블랙홀이 되고요. 네, 뭐 그렇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정리만 조금 살짝 해드리면, 자, 관성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성력 계산 어떻게? 그 개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관성력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량이 m이라고 하고 요 개의 가속도가 a라고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ma가 관성력이었다. 그래서 어찌저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개 안에서는 중력에 의한 효과랑 관성력에 의한 효과가 똑같은 모양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요 개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중력에 의한 효과랑 관성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같은 거 아니냐라는 게 등가 원리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래서 중력에 의한 운동과 관성력에 의한 운동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속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빛이 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가속되는 좌표계에서 빛이 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성력에 의한 효과랑 중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도 이 가속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이제 빛의 휘어짐, 중력 렌즈 효과,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 그거의 이제 관측 결과가 이런 거죠. 관측 증거. 그래서 빛이 에딩턴의 객일식 때 이제 별의 위치를 가지고 안 보여야 될 별빛이 보였다. 왜 보였냐? 태양에 의해서 렌즈처럼 빛이 굴절됐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믿어지게 된 거고, 이런 걸 우리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천체에서 오는 빛이 앞에 있는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가지고 가려서 안 보여야 될 게 보이게 됩니다. 중력 렌즈 효과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라는 사실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막상 문제로 낼 거는 어려운 건 없겠다는 느껴지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블랙홀 같은 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닐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문제들 좀만 풀어봅시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76페이지에 1번. 그냥 계산을 해야 되면 그냥 아예 우리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알짜이면 얼마니까 이런 식으로. G는 10m/s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텐데요. 이 문제 되게 어이없죠? 가는 아래로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나는 가속도가 없어요. 등속 직선 운동 하겠죠? 그러면 나의 관성력은 얼마야? 관성력 얼마야? 0뉴턴이죠. 그럼 가의 관성력은 600뉴턴이죠. 그죠?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잖아? 얘가 받는 건 알짜임이 0인 상태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눈금이, 가에서 체중계의 눈금 얼마다? 0. 얘는 맞는 말이고요. 기억, 가에서 철수에 작용한 관성의 크기 600뉴턴이었죠. 나는 0뉴턴. 기억 틀렸고. 디귿, 일정한 속도로는 뭐야 또? 관성력이 없죠.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죠. 관성력이 없다. 그래서 니은 답은 2번. 별건 없습니다. 괜찮죠? 별건 없고요. 그다음이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어려울 게 없죠. 5번 한번 해볼까? 철수의 몸무게, 그러니까 저울이 철수에게 준 힘의 크기죠. 혹은 철수가 저울을 누른 힘의 크기. 근데 철수를 기준으로 알짜 힘이 재는 게 좋기 때문에 저울이 철수에게 준 힘의 크기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몸무게 W라고 했어요. mg가 W인 거야. 그죠? 자, 지표면에서 가속도 g로 올라갈 때, 자, 그러면, 자, 얘는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mg.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w인 거죠. 그쵸? 얘가 받는 힘이 뭐가 있지? 중력. 아래 방향으로 mg. 그러니까 아래 방향 마이너스 w잖아요. 근데 알짜 힘이 위쪽으로 얼마여야 돼? 플러스 w이려면? 그럼 얘가 얼마? 플러스 2w로 밀어야 되는 거야. 몸무게가 2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등속도로 올라가면 관성력 없잖아요. 얘 알짜 힘은 얼마여야 돼요? 알짜 힘? 등속도로 올라간다며. 알짜 힘 얼마냐고. 등속도. 가속도 얼마야? 0. 알짜 힘 0인 건데 얘가 뭘 받아요? 중력을 아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W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저울이 줘야 되는 힘은 위쪽 방향은 플러스 W죠. 그래서 가에서는 EW, 나에서는 W. 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 오케이. 근데 가속도가 G래. 그럼 얘는 알짜 힘 얼마예요? mg W. 그죠? 얘 왜 가속도를 받아? 누가 밀었어? 이 친구 이름 뭐야? 철수 누가 밀었어? 철수 누가 밀어주는 거야? 철수 누가 올려?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떠 있으면 안 올라가잖아. 근데 누가 올라가? 누가 올려줘? 얘가 저울이 미는 거죠. 저울이 mg, 그러니까 w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w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등속도로 가는 경우,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등속도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가속 운동하는 거랑 저울이 준 힘 자체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저울이 나를 미는 것만 관측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두 개가 어때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나 다를 바꿔놓고 뭐가 나고 뭐가 다야? 라고 물어보면 알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건 없죠?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온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한번 해볼까요? 7번. 자, 운동 방향 위쪽이고, 뭐 그게 뭐 가속 방향이랑 지금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속도 방향이랑 관성력 방향 어떤 방향인가요? 서로 반대 방향. 기억 맞는 거고. 그다음 니은, 나의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바깥 풍경을 전혀 모르니까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고. 디귿, 우주선 안의 시간은 가에서랑 나에서랑 어떨까요? 같다. 같게 흘러요. 기억님 3번. 같다. 구분 가능한가요? 구분이 안 되어야 하죠. 가 상황이랑 나 상황이랑 중력 가속도 G랑 그 다음에 가속되는 가속도 자체가 G인 거랑 효과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흐릅니다. 물론 가속도의 크기, 중력 가속도 크기를 다르게 주면 당연히 다르게 흐르겠지. 중력 가속도가 뭐 G가 아니라 뭐 3G, 10G 이렇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컸어? 그럼 더 느리게 흐르겠지, 그치?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랑 그 다음에 개 가속도가 똑같지, 그치?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같은 시간이 똑같이 흘러야 됩니다. 3번인 거고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풀어보시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재밌어 보이는데 괜찮을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하나만. 79페이지에 4번. 요 하나만 할게요. 이거 특수상대성 할 때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 자, 기억. 위성의 공전주기 A랑 B랑 같겠냐 다르겠냐?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쵸? 누가 더 길어? B가 훨씬 더 길죠, 그쵸? T는 아래 어떻게? 2분의 3제곱. 그래서 반지름이 더 클수록 당연히 더 주기가 길겠고요. 다음 시공간의 헤어짐은 A가 중력이 더 크겠지, 그렇죠? B가 더 작겠지, 가까운 게 크겠지. 그래서 A가 더 크다. 이게 맞는 말. 되게 행성에 관찰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어떨까요? 중력 누가 세? A가 세잖아요. 그래서 A가 더 느릴 거고 B가 느리게 가는 게 보일 건데, 자 그럼 행성 입장에서 보면 A 시간은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행성 표면에서 보자. A 빠르게 갈까, 느리게 갈까? 나보다 A는 빠르게 가는 거야. 우리 특수상대성에서는 서로 어땠어? 서로 관찰하는 상대 속도가 어땠어? 크기가 똑같았잖아. 그래서 특수상대성에서는 위에다 하나만 적어놔. 특수상대성.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어땠어요? 느리게 보였어요. 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임. 느리게 감으로 쓸게.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왜냐면 상대 속도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건 상대 속도에 의한 게 아니라 일반 상대성에서는 중력이 강한 곳이 느리게 가고 약한 곳이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성이 A를 봤을 때 나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나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그다음 행성이 B를 봤을 때 더 빠르게 가는 거야. 행성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우리 특수상대성에서는 상대방의 시간이 나보다 빠르게 가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일반 상대성에서는 중력이 행성 표면에서 더 셀 거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시간이 나보다 빠르게 가고 B의 시간은 나보다 훨씬 빠르게 가요. 그래서 B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A보다. 우리 특수상대성에서는 나보다 빠르게 간다 이딴 건 없었단 말이야. 그건 죄악이었단 말이야. 없었어. 근데 일반 상대성에서는 나보다 시간이 빠르게 가는 대상이 있다. 내 중력이 더 강하다면 나보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인공위성을 보면 얘 시간이 지구 표면보다 시간이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빠르게 갈까요? 인공위성 더 멀리 있잖아. 그럼 어때? 중력이 약하잖아. 그럼 시간이 나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상대방의 시간이 나보다 빠르게 가는 게 일반 상대성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니은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특수상대성에서랑 조금 달라가지고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기. 왜냐면 특수상대성에서 우리가 학습이 돼 있거든. 얘가 나보다 빠르게 간다는 없었거든. 근데 일반 상대성에서는 그게 존재해요. 내가 중력에 강한 곳에 있었으면 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상대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거야.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대단원 1 여러분한테 문제 다 맡겨보겠고요. 뒤에 열 내용 조금만 얘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87페이지까지 숙제 그럼 너무 많나요? 지난주에 좀 적었잖아. 그래서 제가 드린 그 마더통 뽑아드린 거 있잖아요. 저거는 어디까지 해와야 된다 숙제는 아니고 본인이 연습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87페이지까지는 숙제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니? 괜찮아요? 아예 체념했어? 괜찮은 걸 하자. 미안해. 많이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추정하는 건데 중간고사는 여기까지일 거야. 여기까지일 거야. 근데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학교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조금 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절반이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여기랑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한 챕터만 더 나가 놓을 거야. 중간고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방학 때 동안 한 챕터만 더 나가 놓을 건데 진도 거의 다 나갔다고. 많이 남았다. 많이 안 남았다. 괜찮아요? 좀 그래도 1학기 때보다 좀 낫지. 1학기 때 단원수가 너무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좀 적어요. 90페이지 한번 와서 좀 얘기해봐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야. 90페이지로 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단열과 열팽창인데요. 여기서는 약간의 계산이 들어갑니다. 약간의 계산, 뭘 바탕으로? 암기. 우리 등소곤 운동할 때 계산이었죠. 암기. 몇 가지씩 외워놓고 암기. 근데 여기서 막 포물선처럼 막 그딴 건 안 한다고. 그냥 간단한 계산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팩트를 좀 얘기를 해보면 열이 전달되는 방법 우리 세 가지 뭐였어?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에요. 전달. 그래서 이웃한 입자들 사이에서 전달. 그래서 이렇게 고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땅땅땅땅땅 전달. 우리 학교에서 이거 때리고 전달 해본 적 있지? 그럼 이제 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전달되는 거. 이웃한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좀 포인트. 직접 이동하지 않아요. 대류는 어떻게 돼요? 대류는 직접 이동해서 열을 갖다 줘. 근데 전도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입자들이 가만히 있고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열 전달 방식 전도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 주로 고체에서 입자들끼리 가까운. 그다음 전도에 의해 이동하는 열량을 계산할 건데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 자, 이제 구조가 있다. 생각. 자, 온도차. 자, 열량은 이동하는 열량을 자 시간으로 나눠볼게요. 자, 온도차가 크면 열량 이동 많이 할 것 같냐, 적게 할 것 같냐? 많이 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길면은 이동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할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면적, 막대가 면적이 좁은 애가 있고 면적이 넓은 애가 있어요. 어떤 게 좀 잘 갈 것 같아? 면적이 넓은 애. 여기에 아래에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이해한 걸 바탕으로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식을 쓰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열량을 시간으로 나눴냐면요. A 같은 거는 시간의 변수일까요? 시간이랑 관련이 없죠. L 시간 무관이지, 그치? 그치? T1이랑 T2는 어떨까요? 시간에 의해 변해요. 그래서 원래는 Q를 T로 나눠놓고 시간에 대해서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 이렇게 접근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T1, T2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진짜 간단해. 그냥 진짜 쉽겠다, 그치? 워낙은 열 이동하면서 온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고정해놓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온도차 T1 빼기 T2가 분자했고요. 그 다음에 길이 L이 분모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 A가 분자했고요. 그 다음 K는 열 전도율, 열 전도도 상수입니다. 이건 이제 물질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 T는 시간이 길수록 열이 많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값을, 물리량을 주어주고 계산하게끔 하는데요. 이때 물질이 열을 얼마나 잘 전도하는지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질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W, 이거 뭐였어요? 기호, 이거 뭐라고 있냐? 와트. 그래서 얘는 초분의 줄이죠. 와트. 그래서 줄 퍼 세컨드 퍼 미터 켈빈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요거 단위를 막 외울 필요는 딱히 없고요. 요 계산식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오른쪽에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 이거 당연한 거야. 다시 단위 시간당 열량이 얼마나 이동할 거냐. 자, 온도차가 큰 게 이동 많이 하겠죠. 온도차에 비례합니다. 면적이 넓은 거랑 좁은 거랑 면적이 넓을수록 열 이동 많이 하겠죠. 면적이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의 길이가 길면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막대의 길이가 짧을수록 더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차 곱하기 길이 분의 면적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열전도율 여기에는 이제 미터가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랑 면적이랑 서로 미터가 상쇄되니까. 보면 여러분 역산해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 여러 가지 물질의 열 전도율이 나와 있는데요. 전기 전도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진 않지만 전기 전도도랑 대충 비슷하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에 왼쪽에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 우리 당연히 아는 건데요. 이렇게 입자들의 운동이 맨 왼쪽이 제일 활발하고 점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순서가 1, 2, 3 이렇게 시간 순서로 전달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칼로리 몇 줄이었어? 4.2줄. 이거 갑자기 뜬금포로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진짜 왜냐면 진짜로 갑자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잖아요. 그럼 1줄은 몇 칼로리예요? 4.2분의 1 칼로리. 이렇게 두 가지 방식 1칼로리가 4.2줄 외워놓으면 여러분 역산해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학기 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뜬금포로 물어볼 수 있다고. 갑자기 물어볼 수 있다고. 예, 갑자기 칼로리 줄 수 있다. 멘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류, 얘는 분자들이 직접 이동, 요 말. 직접 이동. 어떨 때? 온도에 따른 밀도 차에 의해 발생합니다. 뜨거워지면 우리 열팽창 대충 알죠? 부피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질량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부피는 밀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액체 아래쪽으로 나열하면 액체의 밀도가 작아진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액체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밀도가 크겠죠.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 중력이 작용할 때 밀도가 큰 게 아래로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액체 전체로 열이 전달되는데 이 대류의 특징은 일단 주로 어디서? 유체.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대류 같은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대류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구과학 쪽에서 멘틀의 대류 이런 말 하거든. 고체인데 어쨌든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움직여요. 어쨌든 간에 대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움직여야 돼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게 대류다. 그 다음에 복사, 얘는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기파, 빛입니다. 빛. 그래서 복사는 물체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에 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모든이라는 말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빚 내고 있을까요? 우리? 빚 내고 있어. 그래, 여러분 코로나 때 적외선 카메라 있잖아요. 피부 온도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우리 정도의 온도에선 적외선 정도 나오게 되고,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되겠냐? 잘 맞히죠, 그쵸? 그래서 적외선 쪽에서 이제 점점 가시광선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소 이런 데 가서 보면 철을 이제 불로 지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이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빨간색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별 같은 거 표면 온도 할 때 제일 온도 낮은 애가 빨간색이야.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뭐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가죠. 들어는 맞지. 뭐 어쨌든 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색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어떤 물체에는 온도가 0켈빈은 아닐 거잖아. 0켈빈 아니면 다 복사의 방식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뭐 블랙홀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복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호킹 복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물체는 복사를 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겁니다. 그 다음에 단열, 열의 이동을 막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단열하려면 대류, 전도, 복사를 다 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막는 방식으로는, 전도는 어디서 잘 일어난다 했어? 고체에서 잘 일어나죠. 근데 고체에서 잘 일어나는 거 막으려면 이제 주로 이제 가령 이제 기체나 진공 이래버리면 잘 막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열재에 우리 이제 벽 사이에 뭐 있을 거냐면 스티로폼이 있을 거예요. 스티로폼은 이렇게 되게 가볍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구멍 뿅뿅뿅 뚫려 있어요.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기체 들어있어요. 기체. 공기 들어있죠. 혹은 이제 진공으로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아. 근데 진공을 유지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 형태로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벽면이나 이중창 같은 거 보면 공기층이 단열재의 역할을 합니다. 뭐를 잘 막을까? 전도를 매우 잘 막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좋아요. 단열재. 그래서 뭐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해봤어요. 그래서 공기가 진짜 꽤 우수한 단열재다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온에 효과가 좋은 단열재는 보냉에도 효과가 좋다. 당연한 거긴 한데, 열이 빠져나가는 걸 잘 막기도 하지만 열이 들어오는 걸 또 다 잘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 다 잘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온병, 텀블러 같은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전도 대류 복사를 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보온병 안에 뭐가 있냐면 은도금 반사층, 그러니까 도금을 해놨어. 반짝반짝. 그래서 얘가 빛을 반사를 해. 근데 우리가 복사의 형식으로 열 전달할 때 빛을 쏴서 빛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태양빛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지, 그치? 빛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빛을 흡수하면 그 열을 내가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먹는 거야? 반사해야지. 그리고 우리 여름에 하얀 옷 입으면 좀 시원하죠? 하얀색이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아예 금속으로 은 같은 거 반사를 잘하는 걸로 해서 얘는 복사를 막습니다. 그럼 또 뭐도 있냐? 진공층 요게 있지. 요게 진도백이지. 그래서 요 진공층을 지나가면서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열이 아예 막히겠죠. 단열이 되겠죠. 진공층 요거는 전도와 대류를 막습니다. 전도, 대류를 차단하는 건데 복사는 막을 수 있을까요? 복사는 안 되지. 복사는 차단이 안 되죠. 복사 차단이 안 되죠. 복사 차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공은 복사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빛이 숭숭숭 들어오죠. 그래서 뭐가 있냐? 이제 은도금 반사층. 그래서 은으로 반사가 잘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데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스티로폼, 여기에 공기가 차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우리 전도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 주로 고체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막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오버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 숙제는 없다. 다음 주에 마저 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기랑 이상기체 법칙, PV는 NRT 들어봤죠? 그거랑 하나만 딱 더 할 건데 이제 열기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진도는 거의 다 끝났는데 요 맨 앞부분에 고난도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암기만 잘 해주시면 그냥 공식 딱딱딱 써서 답이 그냥 계속 나오는 구조의 문제일 거예요. 완자 수준의 문제만 봐도 맨 앞부분은 어려운데 뒷부분은 안 어렵잖아. 그래서 어쨌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할 건데 오늘 시험 봤었던 거 난이도 많이 오버했어? 솔직하게 진짜? 알았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난이도를